안녕하세요. 제1장 회계의 기본 원리 보겠습니다. 제1장은요. 회계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용어와 큰 틀의 개념들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론편에서 출제되고요. 평균적으로 3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제1절 회계의 기본 개념입니다. 먼저 회계의 정의가 나오네요. 회계라는 것은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제적 활동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인식, 측정, 기록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랍니다. 우리 동그라미 칩시다. 키워드 회계정보 이용자 이거 동그라미 쳐주시고 유용한 정보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회계정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유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인식, 측정, 기록해가지고 전달해주는 과정이 회계다 이겁니다. 요 두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조금 기억해 두자. 자, 그러다 보니까 회계의 정의가 이렇다 보니까 회계의 목적 또한 뭡니까?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겠다. 그래서 회계의 정의 이꼴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과거에는 회사, 가게라고 봅시다. 가게 주인이 직접 경영을 했었죠. 그래서 경영자하고 주인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주식회사라는 형태가 등장했죠. 주식회사는 뭡니까? 여러 명의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사장님 따로 있죠.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 주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뽑은 경영자, 그 사장이 회사를 잘 경영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맞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회계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 주인한테 우리 회사가 이렇게 경영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보고서를 잘 제출해 줘야 된다. 이것이 회계다. 됐습니다. 그리고요. 회계의 기본 가정과 특징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회계는 3가지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대요. 첫 번째, 계속기업의 가정. 별게 아니죠. 회사는 지속적으로 계속 영업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 실체의 가정.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철저하게 회사 단위로 회계 처리를 한답니다. 즉 장부를 회사 단위로 작성한다. 세 번째는요.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랍니다. 계속기업의 가정에 따라서 회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영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런 가정 속에서 뭔가 경영 성과를 보고하려면 인위적으로 기간을 딱딱 끊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별로 보고한다는 가정이 있답니다. 자, 하나씩 조금 자세히 볼게요. 계속기업의 가정, 너무나 당연하다 그죠?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한다. 자, 그런데 이런 가정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렇답니다. 우리 회계적으로 볼 때, 자, 건물을 1억 원 주고 샀답니다. 그러면 장부에 우리는 당연히 회계 기준에 따라서 건물 1억 원입니다. 이렇게 딱 적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자, 이렇게 적으려면 이런 가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는 회사를 올해만 하고 내년에 문 닫을 거다 그러면 1억 원을 주고 건물 샀다 하더라도 그 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 닫을 거니까 요 건물을 얼마 주고 팔 것인지가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취득했을 때의 가격으로 이렇게 적는 것들은 이러한 계속기업의 가정이 저변에 깔려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소 조금 이상적인, 조금 학문적인 개념이긴 하죠. 그런 것들이 계속기업의 가정이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한답니다. 회계학자들은요. 이런 계속기업의 가정이 자산의
평가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도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회계를 접하는 입장에서 이런 개념들이 쏙쏙 와닿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요, 이런 용어 정도를 눈에 익혀두시고 이런 것들도 있나 보다 정도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체의 과정은 장부를 회사 단위로 작성한다는 것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주주, 즉 회사 주인은 딱 한 명, 홍길동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이 우리 회사를 좌지우지하겠죠. 즉 이 회사는 홍길동 거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부 작성은 철저하게 A라는 회사 중심으로 작성해야 된다. 만약에 회사 주인인 홍길동이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재산이 10억 원 늘었다. 그거는 홍길동의 개인 사정일 뿐이고요. 우리 회사는 철저하게 처음에 회사 만들 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투자한 돈 그거 중심으로 가지고 장부를 계속 작성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 실체의 과정에 따라서 기업 실체라는 이런 용어가 등장하죠. 이런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회계 단위라고도 부른답니다. 말 됩니까? 회계를 할 때는 단위가 항상 회사다. 회사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장수적 범위가 되겠죠. 그렇게 보고 회계처리를 한답니다. 그리고 기간별 보고의 과정은 인위적 기간으로 끊어서 보고한다는 것이고요. 자, 기간별 보고의 과정에 따라서 회계 기간이라는 개념이 하나 등장한다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요 회계 단위가 회사 하나, 즉 장소적 범위라면 회계 기간은 시간적 범위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기본 과정으로 한다. 그리고 발생주의라는 기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발생주의는요, 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때 꼭 돈이 들어와야지만 수익을 인식하고 돈이 나가야지만 비용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과 비용으로 잡자라는 개념이 발생주의이고 이러한 발생주의에 따라서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현금 기준이겠죠. 현금 기준은 우리 집에서 가계부 쓸 때가 현금 기준이 되겠죠. 가계부 쓸 때는 돈 들어와야지 돈 들어왔습니다. 돈 콩나물 산다고 돈 나갈 때 돈 나갔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현금 기준으로 작성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계는 기본적으로 현금 기준 아니고 발생주의에 따라서 발생 기준이라고도 그러거든요. 발생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 그게 기본적 특징이다. 자, 이렇게 살펴보았고, 자, 용어 설명 조금 더 해볼게요. 시간적 개념인 회계 기간, 회계 연도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동의합니다. 회계 연도 이꼴 회계 기간 또는 보고 기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개념들을 보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용어들을 뜯어보면 회계 연도,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 연도로 한답니다. 자, 회계 연도는요, 우리 교재 28페이지 그 표 하단 쪽에 있습니다. 회계 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회사는 1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회사의 임의대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꼭 1년일 필요 없어 6개월을 우리 회사의 회계 연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요 1년을 회계 연도로 정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회계 연도에서 맨 처음 시작하는 날을 기초라고 부르고요. 회계 연도의 맨 마지막 날 12월 31일을 기말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이번 회계 연도를 당기, 직전 회계 연도를 전기, 다음 회계 연도를
차기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작년도 회계연도의 기말 금액은 올해 회계연도의 기초로 넘어오겠죠. 예를 들어서 작년도 말에 보통예금에 100만 원 금액이 있으면 그게 날라갑니까? 안 날라가죠. 그대로 올해 1월 1일로 넘어오죠. 그런 거를 전기로부터 올해로 이월되었다라고 표현해가지고 전기 2월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올해의 기말금액, 올해 12월 31일자 보통예금 200만 원이 내년도 1월 1일자 보통예금으로 넘어가죠. 그런 거를 차기로 2월 된다라는 의미에서 차기 2월이라고 부른답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니까 알아두십시다. 그리고요, 자, 요 기말, 요 날짜를 요렇게도 부른답니다. 우리 교재 29페이지 있습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기말을 회계연도 말 됩니까? 그리고 보고기간 종료일 말 됩니까? 회계연도 있고 회계기간 또는 보고기간으로 부르니까 그거 종료일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결산일, 나중에 결산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결산을 언제 날짜로? 요 기말 날짜로 한대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라는 우리 보고서를 좀 이따 배울 건데요. 그 재무상태표를 언제 날짜로 작성하냐면 요 12월 31일 기말 날짜로 작성한답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일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혼용돼 가지고 사용되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밑에 참고 회계 단위라고 나와 있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계 단위는 기업 실제의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고 그거는 장소적 범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회계 단위 이꼴 회사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기출 확인 문제 볼게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적 범위를 정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회계 연도 또는 회계 기간 이런 거를 찾으면 되겠죠. 3번의 회계 연도가 정답. 자, 그리고 재무제표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회계에서 사용하는 표준화된 보고서 양식을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회계는요,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회계정보 이용자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회계정보 이용자는 우리 회사 안에 있는 내부 정보 이용자도 있고 회사 밖에 있는 외부 정보 이용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재무제표라는 거는요,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내용은 다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사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랍니다. 자, 키워드 동그라미 칠게요. 우리 교재 30페이지에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할 책임은 왈가왈가 이렇게 적어놨죠. 거기 있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재무제표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보고서다. 그리고 외부 정보 이용자는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도 회사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고요. 은행, 우리 회사가 은행에서 돈 빌렸으면 은행도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고, 거래처도 될 수 있고, 과세당국도 될 수 있겠죠. 과세당국이 저 회사 경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세금은 잘 내고 있는지 관심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식회사라는 형태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 주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 굉장히 많겠죠. 저 회사가 주식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재무제표가 유용성이 있으려면 A 회사는 A 기준에 따라서 B 회사는 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준화된 원칙에 따라서 작성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부른답니다. 재무제표 내용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요 단어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동그라미 쳐주시고 영어로는 GAAP이라고 부른답니다.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자,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라고 부르고 요거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자, 재무제표 내용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경영자한테 있답니다. 경영자도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에 대한 키워드가 되겠다. 무슨 말이신지는 알겠죠? 그래서 표준화된 원칙에 따라서 작성하는 회계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라는 거는요. 회계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회계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회계 기준이 3개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요게 우리 전산 회계 자격 시험의 출제가 되는 근거가 되는 기준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하겠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요게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의 갭입니다. 그래서 기존 K-갭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 있는 K는 뭡니까? 코리아겠지 뭐, 그죠? 한국의 갭이다 이겁니다. 원래 요 기준밖에 없었는데요. 자, 글로벌 기업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서로 회계 기준이 조금씩 다른 면이 있었나 보네. 이런 것들을 서로 좀 공통된 약속에 따라서 좀 통합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IFRS라고 부르고 한국에서 채택한 거니까 KIFRS라고도 부릅니다. 이 기준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면 참 좋겠지만 좀 규모가 작은 영세한 기업들은 너무 원칙대로 하기는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재무팀 직원이 한 명밖에 없거나 또는 없어가지고 외부 업체에 우리 회계 처리 좀 해주세요라고 맡기는 회사도 많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간략한 기준도 필요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생긴 게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란 겁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특례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토탈 3가지 기준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기업군은 다시 또 이렇게 쪼갤 수 있답니다. 규모가 작년도 말 기준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자산 총액이 120억 원을 넘어가면 120억 원 이상이면 규모가 굉장히 크니까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장부 작성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작성한 장부를 저와 같은 외부에 있는 공인회계사로부터 검사를 받고 잘 작성했습니다라는 도장을 딱 받고 그거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이런 회사들을 외감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외감은 외부 감사의 준말입니다. 외부 감사 받아야 되는 규모 큰 회사들 요 뜻입니다. 자, 외감 기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비외감 회사라고도 부르겠죠. 그래서 규모 큰 회사, 규모가 작은 회사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눈답니다. 자, 그리고 외감 업체는 다시 상장,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에서 그 회사의 주식이 거래가 되죠. 거기에 거래가 되는 회사들을 상장 기업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못한 회사를 비상장 기업이라고도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감 기업은
상장과 비상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비외감 업체를 그러면 크게 봤을 땐 두 가지로 나눈 것이고 조금 잘게 쪼개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로 부르죠. 우린 편의상 이 회사들 기업군을 그 외 이렇게 부릅시다. 이렇게 기업군을 나눌 수 있는데, 자, 기준이 세 개고 기업군이 세 개다 보니까 이제 적용해야 되는 기준이 이렇게 매치가 된답니다. 상장, 즉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는 회사들은 반드시 IFRS라는 기준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비상장 기업들은요, IFRS에 따라서 작성해도 되고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작성해도 된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업들은요, 일반 기업의 기준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도 인정된답니다. 좀 간략하게 하는 거. 그리고 지금은 규모가 작지만 우리의 꿈은 크다. 2020년도에는 상장을 시킬 것이다.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 회사도 있겠죠. 그런 회사들 미리 IFRS 대비하는 것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전산 회계 자격 시험은 요 기준 중에서 일반 기업의 기준 요거를 대상으로 하고 실기편을 보면요,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요 기업군 중에서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따져보면 우리 전산회계 자격시험은 요 상황을 전제로 출제가 되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준이 막 이렇게 다양해가지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거든요. 그렇지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서로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 다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하고요. 전산회계 자격시험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전부 공통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렸고, 자,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교재 내용 계속 진행할게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기업군을 분류하여 대상 기업군별로 갭을 정리한 규정집을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종류는 각 기업회계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IFRS도 재무제표 종류, 일반 기업회계 기준도 재무제표 종류, 중소기업 회계 기준도 재무제표 종류를 각각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물론 서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만 우리는 뭐 철저하게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르면 재무제표 종류가 5가지랍니다. 거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자본변동표, 네 번째 현금흐름표, 그리고 마지막 주석,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동그라미 치십시오. 일정 시점 동그라미, 재무상태 동그라미. 특정일 현재의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현재의 회사의 재무상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재무상태표. 특정 날짜니까 카메라로 찰칵 찍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동그라미 치십시오. 일정 기간 동그라미, 경영성과 동그라미. 그래서 하나의 날짜가 아니고 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의 회사의 경영이 어떻게 잘 되는지 못되는지 그걸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 비디오다 그죠? 이렇게 쭉 찍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요, 그 밑에 있는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름 정도만 봐두시고요. 실제 작성 내용은 우리 전산회계 출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개념이 무엇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만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자, 제2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만 여기서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재무상태표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나타낸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자산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부채는 은행으로부터 빌린 빚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본은 그러면 회사 덩치가 아주 크더라도 빚은 우리도 나니까 그죠? 빚은 빼야지만 순수한 회사의 재산으로 볼 수 있겠죠. 그게 자본이다. 그래서 회사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 덩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한테 줄 돈을 빼고 요 실속인 자본 요게 중요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나타내는 구성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수익과 비용. 돈 얼마 벌었고 돈 얼마 썼냐 그 말이겠죠. 그래서 차이 나는 부분이 당기 순이익이다 이겁니다. 자, 요게 손익계산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자세히 볼 거고 여기서 간략하게 조금만 더 소개하자면 자, 자산이 여러 개 있지만 이 중에서 회사는 현금,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답니다. 현금. 실무에서도 그렇죠. 실제 우리 생활할 때도 그렇죠. 자기 재산이 얼마나 많아도 당장 호주머니 얼마 있냐,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중요하다 보니까 현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서를 나타낼 필요성이 있답니다. 그게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 다른 게 아니고요. 기초에 현금이 얼마 있었고 기중에 얼마가 증가 또는 감소해가지고 기말에 현금이 얼마 남아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서식이 현금 흐름표. 그리고 회사 주인 입장에서는 내 몫은 자본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회사 주인 입장에서는 자본이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이 자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기초에는 자본이 얼마 있었는데 기중에 자본이 얼마가 늘고 얼마가 줄어가지고 기말에 자본이 얼마 남아 있습니다 라고 나타내는 보고서가 자본 변동표. 그것도 재무제표에 속한다 이거였습니다. 됐죠? 그리고 자, 우리 시험에서는 다루는 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주석 이런 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주석은 뭐냐면 요 보고서에 있는 금액 중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지에다가 별도의 종이란 말이죠. 별도의 종이에다가 좀 자세하게 쓰는 거를 주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엄연히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 하나에 속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별지에는 정보 이용자가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석에서도 키워드 동그라미 찍게요.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 별지, 별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요게 키워드고 별지라고 언급되어 있으면 요거는 주석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 또한 재무제표의 종류에 들어간다. 이거를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그 문제들을 분석해 가지고 기출 포인트를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점은요. 한번 읽어 보십시오. 주석이 재무제표 들어간 이유는 유용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상식 개념에서 설명드렸었던 게 있죠. 이런 개념들 여기서 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외의 회사에 속한다. 그러면 보고서를 작성했겠죠. 자, 보고서를 작성했으면 우리 회사 같은 그 외의 카테고리에 있는 회사들은 요 세 가지 기준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보고서가 어떤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됐죠? 그래서 요 보고서는 요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반드시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이 돼야 될 거다 이겁니다. 이런 정보 또한 주석에 나와 있다 이거죠. 됐습니다. 자, 다시 계속 진행할게요. 자, 두 번째 점은요. 주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주기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주기는 주석하고 다릅니다. 주석은 별도의 종이었죠. 그런데 주기는 별도 종이가 아닙니다. 주기에 있는 괄호 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주기는 요 보고서 자체 내에서 뭔가 부연설명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괄호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설명을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주기라고 하고 주기는 주석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기는 재무제표 종류가 아니고 재무제표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뭐 이런 폭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종류가 아니고 주기의 키워드는 괄호, 그게 키워드다. 됐죠?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다소 긴 이름입니다. 이러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전산 회계 1급을 공부하다 보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것은요, 재무제표 종류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게 재무제표 종류 안에 들어갔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야. 바뀌어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재무제표 종류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됐죠? 자, 기출 확인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자, 손익계산서 맞죠? 합계 잔액시세표 이런 거 없었죠,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다.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오케이. 재무제표 종류가 맞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지금까지 제1절을 공부해봤고 회계의 기본 과정, 회계의 기본적 특징, 재무제표의 종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핵심 기출문제 풀어봅시다. 1번 회계 기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회계 연도라고도 부르고 보고 기간이라고도 한다. 맞겠죠? 2번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번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구분 기준이다. 우리가 제2절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자세히 배울 건데 그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기준을 보면 유동과 비유동을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등장합니다. 그때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기준은 1년입니다. 1년. 그런데 회계기간, 회계연도는 딱 1년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 아니죠. 1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6개월을 회계연도로 하고 있다. 그러면 유동, 비유동 구분은 분명히 1년을 해야 되지만 회계연도는 그와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이 틀린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4번 지문 읽어봅시다. 전기, 단기, 차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거 배웠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문제 2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제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다. 뭡니까? 일정 기간 경영 성과, 이게 키워드인 손익계산서가 정답이 되겠지요. 문제 3번 봅시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재무상태표, 2번 손익계산서, 3번 자본변동표, 4번 주기,
뭡니까? 4번 주기지. 주기가 아니고 주석이라는 게 와야 될 것이다. 문제 4번 봅시다. 재무제표의 일부인 주석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및 중요한 회계 처리에 적용한 회계 정책을 표시한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는지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주석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2번 재무제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추가 정보가 포함된다. 맞겠죠. 중요한 유용한 정보에 해당하니까. 3번 기업 회계 기준에서 추석 공지를 요구하는 사항을 표시한다. 회계 기준에서 이거는 추석에 넣으세요 라고 딱딱 명시되어 있으면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우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 따라서 그냥 쭉쭉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제가 강조해 드렸던 키포인트에서 아마도 답이 되는 지문이 등장할 것이다. 4번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과 밀접한 관련 사항을 재무제표 본문에 괄호를 해서 기재한다. 괄호 하면 뭡니까? 주석이 아니고 주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4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문제를 푼다. 문제 5번. 다음의 작성 방법은 어느 것을 나타내는 것인가? 해당 개별 항목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설명한다. 별지, 주석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1장 제1절 내용을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